또 안 오신 분들이 많아. 사람이 와야 다 온 거지. 예, 기다리면서 잔소리 좀 할까요? 여러분 그 OX 문제 좀 열심히 풀고 계십니까? 연습 문제 풀고 있는 분. 아니 그냥 아니어도 좋으니까 한 사람만이라도 들어봐봐. 진짜 한 명도 안 푼단 말이야? 요것들을 그냥 여러분 OX 문제 푸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데 어디까지 풀었어? 가장 많이 푸른 데가 본인이 한번 생각해봐. 비용 함수까지 풀었다. 그런 분 있어요? 거기도 안 풀었어? 그렇게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안 푸는 이유가 뭐예요? 그대가 늦게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 여러분 말이죠. 지금이라도 해야 돼.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 복습의 마지막 그 과정이 그 OX 문제, 그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풀어야 그 문제를 좀 객관화 시켜놓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 경제학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수업 듣고 강의 듣고 댁에 가서 그 다음 주 또 오고 그러면은 그날 얘기는 모를 게 없죠. 다 안단 말이야. 다 아는데 지내놓고 보면은 무차별하죠. 배운 것과 안 배운 것이 차이점이 없이. 예, 그러니까 미시가 이제 이번 주면 끝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저 다시 한번 좀 긴장을 하셔가지고 OX 문제 푸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 그러니까 OX 문제를 안 풀었다는 것은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그 복습을 좀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것도 대답이 없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복습해야 돼. 경제학은 그 분량이 많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요약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 그 행정직 커트라인이 79.4라고 그러죠. 국어하고 국사가 어려워져가지고 커트라인이 10점이나 내려간 거예요. 근데 올해 경제학이 어려웠죠. 근데 만약에 올해 경제학이 필수였다면 거기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5점 정도가 더 내려갔을 거예요. 한 75점 정도가 평균이 됐겠지. 경제학 포함해서 했다면. 그럼 이제 올해 난이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은 내년도 커트라인은 한 5점 정도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학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학이 말이죠. 만만치 않단 말이지. 경제학이 평균 점수를 떨어뜨리는데 아주 큰 그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뭘 하냐면은 그냥 대충 공부해가지고 경제학 절대로 50점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정평가사나 회계사 시험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요. 과락자가 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간평에 그런 해가 한 번 있었는데 6천 명인가? 아니다. 2천 몇백 명이 봐가지고요. 경제학에 과락을 넘긴 자가 92명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1차 시험에 합격생 숫자가 92명이야. 1차의 합격생이 감정평가사 시험이 96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00년도 이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과반수가 과락이야. 과락이라 봐야 40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1년, 2년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40점을 못 넘긴다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게 현실이야, 현실. 회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사 경제학이 요즘 좀 쉬워졌지만은 옛날에는 경제학이 그죠? 이게 아주 큰 걸림돌, 과락의 걸림돌이었다고. 그러니까 경제학은 사실 난이도를 조금만 조정해서 말이죠. 응용문제 조금만 포함하면은 그냥 뭐 이건.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경제학은 단답형 문제가 아니라 추론해야 돼. 자기가 이론에 근거해서 문제를 그죠? 해석을 해서 답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론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이제 그런 참극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올해 우리 그 행자부에서 시행한 경제학 시험 같으면은 그거 그냥 아마 평균 점수가 내가 보기에는 과락 이하였을 거다.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아마 60점대 득점했을 거야.
그러니까 올해 그 경제학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굉장한 불이익을 받겠죠. 근데 우리의 이제 기대, 예상은 내년에도 그럴 거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열심히 한다는 것이 말이죠. 이게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기초 강좌가 뭐야? 이게 현대경제학 원론 이 책이다 이거지. 이거를 낱낱이 구석구석 빼지 말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 놓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 더 해서 거기 또 문제풀이 연습 더 해서 그래서 내가 70점대 득점, 80점대 득점으로 가야 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현대경제학 원론 우리가 이 강좌를 들으면서 복습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해 행위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주말에 아주 귀한 시간이잖아. 그렇죠? 토요일날 오후 일요일날 시간 내기도 어렵고 한 시간에 굳이 오셔서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원론만 잘 공부해 두게 되면 나중에 이론 조금 더 업데이트하는 거는 그건 뭐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자, 복습을 좀 하시렵니까? 힘차게 답이라도 좀 해봐봐. 하시겠어요? 그래,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두 달이 의미 없이 날아가 버리고 1, 2월 달에 또 경제학 해봐, 또 이론에 또 헷갈리게 되잖아. 얼마나 아깝습니까? 시간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1, 12월 달 남들 놀고 술 마시고 연말연시 이 분위기 있을 때 여러분은 아주 경제학과 함께 2003년은 연말연시는 경제학 OX 문제 풀이에 하겠다. 아이고 너는 그랬냐 옛날에. 나도 안 그랬어. 나도 안 그랬지만 합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꼭 의식하고 하고요. 미리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하죠. 12월 달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걸로 해야 돼. 아무 약속도 없어야 돼. 뭐 연말연시 계획한다 그러고 가족 모임 다 나가고 엄마 아빠 모시고 뭐 다 하고 동생 선물 사줘야지.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그냥 보내나? 한 이틀을 광란의 밤을 보내고 뭐 그러면 12월 달 그냥 날아간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시험 준비생들은 12월 달이 참 이게 아주 딜레마야. 주변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나는 짐승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짐승이 되어야 해. 그죠? 그래서 시간을 잘 보내기 바랍니다. 시험은 8월 7일로 확정됐답니다. 그러니까 뭐 날짜 지금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8월 달로. 그러니까 한 달 땡겨준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실행 계획을 내놓고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경제학 그러니까 이거 이론을 이 끝을 내야지. 이론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가서 계속 여러분 발목 잡는다고. 잔소리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어서 공부를 하십시다. 이어서 볼 주제가 이제 6편이죠. 6편이 생산 요소 시장과 분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공부한 걸 보면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렇죠? 요 얘기와 관련된 거 쭉 얘기했죠. 생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 도출했습니다. 3편. 그치? 그 다음에 4편과 5편에서 공급 곡선 도출했어요. 그렇죠? 이게 4편과 5편. 우리가 공부한 게 여기까지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어지는 주제는 뭐냐 하면 분석은 한번 보시죠. 어떤 생산물 생산했죠?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 면적이 뭐가 될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수입액이 되겠죠. 총 수입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주제는 뭘까? 우리가 한 회사 직원이라고 해보십시다. 생산직, 관리직, 임원, 직원 이래가지고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아니면 1년 동안에 이만큼 매출액을 올렸어요. 그러면 생산 과정에서 참가한 근로자, 자본가, 부동산 소유자, 지주들에게 이 소득을 어떻게 돼요? 나눠야 될 거 아니겠어? 이게 분배 문제죠. 나눔의 문제가 된다. 6편이 이제 그 분배 문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요소 시장이 이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14장이 바로 생산 요소 시장 얘기를 먼저 하고 있고 15장에 분배 이론 해놨는데 우리 강좌에서는 15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15장을 먼저 공부를 하고 왜 요소 시장 얘기가 나오는지 그래야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장 얘기 먼저 하고 14장으로 갑시다.
자, 그런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소득 분배 이론은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소득 분배를 분석하는 이론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적 분배 이론, 하나는 계층별 분배 이론.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죠. 자, 기능적 분배 이론은 뭐냐면 소득 분배 메커니즘, 소득 분배 원리.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소득 분배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계층별 분배는 뭐냐면 소득 분배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뭐야? 공평성이죠. 소득 분배는 공평해야 되고 자원 배분은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소득 분배 공평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공평하다는 것의 객관적 기준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가치 판단이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공평성을 우선 현황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소득 분배가 어느 정도 공평하냐? 어느 정도 불공평하냐? 그렇죠? 그 공평성 정도를 파악해 보는 거. 이게 계층별 분배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살펴보니까 계층별 분배가 너무 불공평하다. 그럼 무슨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극빈층이라고 그러죠, 보통. 극빈층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그래서 소득분배 이론에서는 두 가지야. 소득분배 기본 원리를 밝히는 기능적 분배론과 그 다음에 공평성 파악을 위한 자료 파악이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공평하냐. 그런 것을 살펴보는 계층별 분배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기능적 분배 이론. 근데 요건 이미 우리가 앞에서 했어. 우리가 왜 그 생산함수 때 콥더러스에서 말이죠. 오일러 정리 한계 생산력서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미 얘기가 됐었어. 간단하게 복습만 한번 합시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일러 정리가 뭐였지? 생산함수가 1차 동차일 때가 전제돼 있죠. 생산함수가 1차 동차일 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생산함수가 1차 동차면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 근데 다행히도 자본주의 경제 대표하는 생산함수가 뭐였어요? 콥더그로스 생산함수죠. 1차 동차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이 관계식이 성립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어졌던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분배합시다. 그렇죠? 그게 한계 생산 역설이었죠. 자, 전체 생산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랬죠? 요거. 그렇죠. 노동의 기여분, 노동이 한 역할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전체 생산물의 양이 노동기여분, 자본기여분의 합과 같으니까 그대로 어떻게 돼? 가져라 너. 그치? 요거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으로 배분해주고 요거는 자본가들의 자본소득으로 배분해주면 완전 분배된다. 서로 불만 없지 않냐? 예, 불만 없습니다. 왜? 자기가 한 몫만큼 받아간 거니까. 자, 이것이 앞에 나왔다 이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요건 이제 생산 중심으로 봤는데 요걸 본격적으로 소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 생산했지. 생산량 곱하기 가격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수입. 한 회사의 총소득이 되겠죠. 인컴. 총소득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L 곱하기 MPK인데 일단 써놓고 봅시다. MPK는 이거하고 똑같아.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게 뭐지?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거니까 실질임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동의 실질임금하고 같아. 그러니까 L 곱하기 요거 곱해라 이거요. 그렇다면 요건 여러분이 왜 이러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K 곱하기 자
NPL,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실질 임금이었다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뭐와 같겠어요? 그렇지, 실질 이자율하고 같아져. 예, 그래서요, NPL은 실질 임금이고 NPK는 실질 이자율이 된다고. 요건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요, 14장 요소시장에서 요거 증명될 거야. 이런 관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고 보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뭐 한 국가이건 한 회사건 간에 요게 생산관계다. 그렇다면 소득으로 보면 말이지, 총소득의 요거 근로소득이죠. 자본소득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근로소득은 어떻게 구해? 노동투입량 곱하기 실질임금. 자본소득은 자본투입량 곱하기 실질이자율.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들이 전체 받아간 근로소득이고 요건 자본가들이 전체 받아간 자본소득이 된다. 그치? 근데 이제 거시경제를 우리가 아직 안 했습니다만, 거시경제학에서 물가라고 하는 것은, 그쵸? 물가라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결정돼.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그냥 단계는 상수라고 한번 가정해 보잔 말이야. 그래 보면은 결국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이게 주어져 있다면 결국은 노동소득, 자본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뭐야? 요거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임금과 이자가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크기를 결정한단 말이야.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되죠. 내가 노동 몇 시간 했단 말이야. 일 몇 시간 했는데 임금이 시간당 5만 원이었다. 시간당 6만 원이었다. 그것에 따라 나 소득이 결정이 되겠지. 자본 마찬가지야. 저축, 우리 어머니가 저축했다. 이자 소득이죠. 이자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소득의 크기가 결정이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야, 기능적 분배 이론, 자본주의 소득 분배 기본 원리에 따르면 결국은 자본주의 경제주체의 소득은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야? 요소 투입량과 공급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소 공급량. 요거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결국 무엇이 결정이 돼? 요소 가격에 따라서 소득 분배가 결정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요소 가격은 어디서 결정이 돼요? 자본주의는 역시 요소도 시장 거래되죠. 노동도 상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소 가격 자본주의에서는 요소 시장에서 결정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소득 분배 이론의 핵심은 어디가 있어? 노동시장 분석입니다. 자본시장 분석이다. 즉 요소 시장을 살펴보는 것이 결국은 기능적 분배론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소득 분배 이론에서는 이제 요소 시장 이론이 그래서 중요하게 되고, 또 뭐 요소 시장이 그 소득 분배 측면에서도 중요한 분석이지만 또 그것이 아닌 측면에서도 요소 시장 자체가 또 중요성을 갖고 있겠죠. 하여튼 분배 이론으로 보면 이런 흐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소득 분배 이론은 이걸로 끝이야. 이걸로 끝. 요소 시장에서 오일러 정리가 성립한다면 쭉 되니까 결국은 요소 시장에서 결정되어지는 요소 가격과 요 사각형 면적이 바로 그 요소의 소득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소 시장 분석 핵심,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가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444페이지에 그림 15-1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과 관련된 설명을 몽땅 스킵해도 괜찮아요. 지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은 생산자 균형을 이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요 분배 이론 여기다 적용해서 선분의 비례 관계가 뭐 소득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뭐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수식도 아주 만만치 않고 골치 아파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마.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뭐 바로 그냥 결론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445페이지의 2절 계층별 분배론 갑시다. 제 질문입니다. 계층별 분배 이론이란 뭐다? 그렇죠. 소득 분배는 공평해야 되겠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의 공평성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현황 파악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굉장히 불공평한 걸로 나온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중에서 저소득층을 찾아서, 극빈층을 찾아서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직접적인 보조를 해줘야 될 거고, 이런 거를 위한 기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소득 분배 공평성 정도를 파악해 본다 하는 것이 계층별 분배 이론. 한 페이지 넘겨요. 446페이지 가면 세 가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공평성을 파악하는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는데 우리 원론에서는 세 가지만 봅시다. 10분위 분배율, 로렌스 곡선, 지니 계수. 이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0분위 분배율 간단한 거니까 잘 외워놓으면 되는데요. 그 식을 한번 봐봐. 한번 읽어주세요. 분모가 뭡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상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 부자대로 20%. 그 사람들의 소득, 분자는. 그쵸? 이렇게 나눠보자 이거지. 잘 사는 사람 20%, 못 사는 사람 40%. 소득 나눠보자 이거야. 제 질문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완전 균등 분배되어 있다면 이 10분위 분배율 값은 얼마일까? 완전 균등. 1이요, 2요. 2 되겠죠. 왜? 인구가 2배 많으니까. 그렇지? 인구 40%, 20% 나눈 거니까. 그러니까 2가 돼, 2. 그러니까 완전 균등 분배일 땐 2고요. 완전 불균등 분배면. 자, 개념상 여러분 완전 불균등 분배는 뭘까? 한 사람이 독식하는 거죠. 뭐 세상에 그런 세상은 없겠지만은 한 사람이 몽땅 다 갖는 경우. 조선시대 봉건 세상 임금거야 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나요? 또 현실적으로 보면 어디 저기 뭐 마카오 경제 있죠. 마카오 같은 데는 거의 그렇다는데 그냥 어떤 한 사람 거래 다. 호텔, 길도 그 사람이 다 맺는 거고 다리도 그 사람이 만들었어. 공항도 그 사람 거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오늘 이 다리 아무도 못 댕겨. 그러면 아무도 못 가요. 내 다리인데 뭐 그런 경우라면 이제 0이 되겠죠. 다시 한번 봅시다. 10분위 분배율 값의 범위는 어때요? 0과 2 사이의 값이고 그 값은 어때? 클수록 현재 분배 상태가 균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우리나라가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외환 위기 이후 IMF 사태 이후에 10분위 분배율 값이 자꾸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작아진다고. 작아진다. 그 중산층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렌스 곡선은 그 오른쪽 그림인데 요건 뭐 쉽겠죠? 이건 그리지도 말고 그냥 눈으로만 잘 봐봐. XY축이야. X축에다가는 인구 누적입니다. 인구 누적, 퍼센테이지, 비율로 표시하고 Y축에다가는 그 인구가 각각 보유하는 소득 누적 비율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딱 가두어서 보기 위해서 XY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갖다 끼워놨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제 해보자 이거죠. 그럼 제 질문인데요. 잘 한번 보십시다. 만약에 소득이 완전 균등 분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림 그려보면. 완전 균등이니까 인구 5%가 전체 소득의 5%, 10%가 전체 소득의 10%. 그걸 갖고 있겠지. 이걸 모눈종에다 점을 쫙 찍어본다면 직선 나올 거다. 직선. 근데 이런 나라가 있겠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구 누적과 소득 누적 점을 쭉 찍어봤더니 이런 형태로 선이 되더라.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해석해보면 예를 들어서 인구는 10%죠. 근데 그 10% 인구가 분배받는 소득의 크기는 그 10%가 돼야 되는데 10%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6%밖에 안 된다. 이거 불균등 분배지. 모든 소득 수준에서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근데 이 노란 나라를 보고 옆에 빨간 나라 사람이 부러워하죠. 아, 니넨 좋겠다. 우린 이런데. 얘는 어떻다는 거야? 그렇죠. 요 분배받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5%밖에 안 된다. 옆에 파란 나라는 니넨 진짜 좋겠다 야. 나 니네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 야. 이러고 있다 이거야. 얘들은 어떻다는 거야? 요게 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소득 수준에서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날 테니까, 그럼 여러분 말해주세요. 요거 세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상대적으로 균등 분배되고 있다? 노란 나라. 어떤 나라가 상대적으로 불균등? 파랑 나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결론은 이 로렌스 곡선이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을수록 어때? 분배는 불균등. 대각선, 직선 이쪽으로 붙을수록 분배는 균등해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로렌스 곡선. 그림 그려보면 요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국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려봐, 니네 이렇지 않냐? 딱 나오지. 근데 여기는 이제 유의점이 있어요. 유의점. 이런 거 어떨까? 퀴즈 한두 개만 해봅시다. 퀴즈 해봤는데 파란 나라는 로렌스 곡선 해봤더니 이런 모양이야. 그리고 노란 나라는 해봤더니 뭐 모양이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두 나라의 소득 분배 상대적 균등도를 비교해봐라.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교차하지 않으면서 쭉 이렇게 돼야지 비교할 수 있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못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보면 노란 나라가 평등하고 잘 사는 사람끼리는 파란 나라가 균등하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렇다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음. 그리고 과거에 저기 행정고시인가 사법시험인가 거기서 시험 문제 하나 나왔는데 이거 한번 말해볼래요? 이렇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인구의 50%는 소득 분배 제로. 나머지 인구 50%가 그 총소득을 균등 분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로렌스 곡선 모양은 어떨까요? 생각해 봅시다. 그냥 아이디어대로 그리면 돼. 인구 50%는 소득이 꽝이래. 소득 분배 제로. 그러니까 쫙 돼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 50%가 균등 분배. 균등 분배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각선. 그치? 이런 모양이 된다. 자, 마지막이요. 요 로렌스 곡선을 이용을 해서 측정하는 값이 있어요. 지니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참 이쁘지? 지니 계수. 분모. 이 로렌스 곡선 그림에서요, 대각선 아래 삼각형 면적이 분모가 되고 분자는 대각선과 로렌스 곡선이 이루는 면적이야. 저걸 우리가 불평등 면적 그래. 그쵸?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로렌스 곡선이 대각선이라면 어떤가요? 완전 균등 분배지. 근데 실제는 밑으로 쳐져 있죠. 불균등하다는 걸 나타내지. 그래서 저 면적을 우리가 불균등 면적 그래. 저렇게 나눈 것을 지니 계수라고 합니다. 제 질문입니다. 잘, 아까 우리가 로렌스 곡선하고 한번 생각해 봐봐. 국민소득이 완전 균등 분배되어 있다면 지니 계수 값은 얼마일까? 완전 균등 분배되어 있다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0과 1일 어떤가요? 1. 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완전 균등 분배되면 로렌스 곡선이 어떤 모양이야? 대각선이죠? 대각선이야. 그러니까 저 면적이 생겨 안 생겨? 면색이 없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제로 되죠? 0. 완전 불균등 분배면 어떻게 될까? 그건 로렌스 곡선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 불균등은 모든 국민 소득 분배 제로. 나머지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전체가 면적이 되겠지. 예,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 작을수록 균등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이 가끔 이제 혼동이야. 우리가 아까 보면 10분위 분배율은 어때요? 그 값이 2에 가까울수록 클수록 균등했죠? 지니 계수는 작을수록 균등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니 계수야. 근데 이거 하나만 덧붙입시다. 근데 말이죠. 이런 거 있었잖아, 아까. 로렌스 곡선의 경우 말이죠. 로렌스 곡선 두 나라를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얘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면 어떻다고? 그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교차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 근데 지니 계수는
그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면적의 비율로만 나온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우리가 지니 개수에서 한 마리 덧붙일 것은 지니 개수는 오류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로렌스 곡선이 교차하는 예, 그런 상황까지 그냥 포괄해가지고 막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계층별 분배 이론, 예, 현황 파악 세 가지 지수 이거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실질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걸로. 그럼 그 뒤에는 교과서를 좀 넘기면서 봅시다. 이제 두 번째 계층별 분배를 해서 보는 것이 불균등 요인.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 말입니다. 동서고금 불문하고 소득 분배는 완전 균등한 적이 한 번도 없었겠지. 그런 때가 있었겠어요? 모르지 옛날 옛적에 원시 공산사회다. 그때 뭐 소유권 개념이 없었다면 말이야. 그러나 다 불균등할 거다 이거지. 그러면은 경제체제에 불문하고 불균등 요인이 뭐겠냐. 이게 아주 큰 논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동서고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불균등해. 그 불균등한 것의 원인이 뭐겠어요? 1. 개인적 책임이다. 2. 사회적 책임이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사회적 책임이요? 개인적 책임이요? 양쪽 다 뭐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근본을 챙긴다면 개인적 책임이다. 능력과 노력의 차이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말이지. 어떤 재벌가의 어떤 아들은 또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을 말이죠. 본인은 20만 원, 1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서 손주한테는 몇십억씩의 재산을 남겨주고 있죠. 하여튼 어떻게 무슨 수로 끝장을 내나 이런 거를. 그런 거 보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능력과 노력의 차이냐. 근데 이거는 말이죠. 우리가 오버래핑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죠. 세대가 연결되고 있죠. 그러니까 상속과 증여를 많이 받아서 이 친구는 소득이 부가 많다. 그건 누구 능력과 노력의 차이인가? 부모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다. 그렇죠? 결국 근본적으로 상속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부모가 그만큼 뭔가 능력 노력이 출중해서 많이 벌고 나에게 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따져봐야 되겠구만. 아버지한테 가서 여쭤보면 아버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미친놈, 니네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임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걸 따질 건 없단 말이지. 여러분이 많이 능력과 노력을 발휘해서 축적을 한 다음에 여러분 자손에게 상속해 주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균등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다 이거야. 고스톱을 쳐도 그렇잖아. 맨날 이기는 놈이 있고 맨날 따는 놈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책임도 있겠죠. 사회적 책임의 것은 이런 겁니다. 아주 불량 국가야. 불량 국가야. 이건 뭐 법도 안 지켜. 상속과 증여.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상속과 증여는 뭐야? 정당하게 취득한 소득, 정당한 세금 물고 했을 때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어떤 대통령이 손주에게 물려준 거 그거 정당한 거였겠어요? 그렇잖아요. 본인은 추징해야 될 것을 숨겨놓고 그걸 갖다 넘겨주고 정당하지도 않았어. 또 상속과 증여할 때 세금 똑바로 냈을까요? 안 냈겠죠. 그런 거는 사회적 문제죠.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균등의 원인. 근데 근본적인 것은 능력과 노력의 차이다. 능력과 노력의 차이. 그 다음에 450페이지도 뭐 유사한 얘기인데 임금 격차 발생 요인. 우리가 임금이 그냥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 다르죠. 직종별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임금 격차가 굉장히 발생한. 지난주에 우리가 신문 났죠. 그 대기업의 그 신입사원들 평균 임금이 2,400, 연봉이 1,600에서 2,600인가 뭐 그렇게 이제 난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은 그것에 어떻게 돼? 정확하게 반이죠, 반. 그 임금 격차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은 또 왜 생길까? 그런 얘기니까 그거 한번 쫙 읽어봐 주십시오. 이거는 뭐 외우거나 할 것은 아니고 요새 이게 하여튼 핫 이슈가 되니까 꼭 한번 봐라 이거요.
그 다음에 452페이지 네 번째 주제는 성장과 분배 공평성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배가 공평할수록 경제 성장 잘 될까요? 분배가 다소 불공평할수록 경제 성장 촉진이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평하다. 일하는 놈이나 안 하는 놈이나 똑같이 준다. 일할 맛 나겠습니까? 소득 분배는 다소 불공평한 거.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고. 그게 뭐예요? 경제 성장의 촉진 요인이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많이 능력과 노력을 발휘해서 축적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할 거다. 그래서 약간의 소득 분배, 합리적 소득 분배 불공평은 오히려 경제 성장의 촉진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부글부글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죠? 화염병 어디 갔냐? 뭐 이제, 젊은이들은 되게 피가 뜨거우니까, 공평해야지 되지, 어떻게, 불공평한 것이 경제 성장 촉진이냐? 이게 바로 우리가 요즘의 갈등입니다. 전 세계적인 갈등이죠. 성장이냐, 복지냐. 그쵸? 한 달 전에 독일에서 아주 공식 총리가 얘기가 나왔죠. 더 이상 복지는 포기하겠다. 성장으로 가겠다 말이에요. 사회적인 선택이야,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 한번 챙겨주고. 쿠즈네츠 율자가설. 그 다음 페이지 그림 봐주시죠. 이것도 재밌는 거죠. 쿠즈네츠라는 분은 유명한 통계, 수리 통계, 업적을 많이 남기는 분인데, 여러 나라들의 공통점을 그렇게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X축이 어때요? 경제발전 단계죠. 국민소득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아주 낮았던 상태는 전부 어때? 소득 분배가 균등했다 이거예요. 너도 나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열등감, 상대적인 분배 불공평 이런 건 문제가 안 돼. 절대적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서로 공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절대 빈곤의 공평이지. 그러다가 이제 경제 성장이 쭉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 초기 중기를 지나면서 악화되었다가 다시 이제 성수 단계로 가면은 고균등한 상태로 돌아가더라. 이것이 연구 결과고 실제로도 되게 그럴듯하죠. 그런 결과를 가질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떨까요? 예,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렇습니다. 되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급격하게 경제 성장한 나라 중에는 소득 분배 균등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네 말하는 게 형 다 마음에 안 든다. 네? 근데 이건 뭐 제 개인적 주장이 아니고 되게 이제 소득 분배 균등도는 유엔에서 해요. 전 나라, 유엔 가입한 전체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이제 자료를 쭉 분석해 가는데 한국은 대단히 고균등 국가에 속했었습니다. 외환위기가 나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외환위기 때는 이게 지금 다시 어떻다는 거야. 예, 이것이 상대적으로 지금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의 갭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분배 균등도가 개선되다가 다시 지금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면 다시 개선이 되겠지만 하여튼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분배 얘기 조금 하고 있고요.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457페이지가 바로 이제 재분배 문제가 바로 나오겠죠. 한번 보자고요.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능력, 노력에 따라서 네 알아서 살아라. 근데 절대빈곤층이 나온다 이거야. 절대빈곤층. 우리 기준으로 보면요. 96만 원인가 이래. 도시가게가 4인 가족 96만 원 월 수입이 안 되면 절대빈곤입니다. 정해져 있어. 그거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절대빈곤층이 196만이다. 그럼 거기다 플러스 10만 원 한 거. 106만 원. 거기까지는 준빈곤층이야. 근데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다고요? 준빈곤층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되겠죠. 그게 재분배 정책이다. 그러니까 고소득자로부터 세금 같은 걸 많이 떼다가 그분들에게 최소한 의식주는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재분배 정책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 전통적으로 재분배가 온당하냐 하는 이론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크게 공리주의, 진보주의, 자유주의. 예, 그런 이제 세 가지 입장이 재분배 정책을 옹호하는 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쪽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 보면 공리주의나 진보주의는 넓은 의미로 평등주의라고 보면 돼요. 평등. 자유주의.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자유냐 평등이냐의 갈등입니다. 자유냐 평등이냐. 그럼 넓게 봐서 평등은 말 그대로 평등하게 가자. 자유주의자들은 어때요? 자유주의자들은 자, 잘 들어봐봐. 용어를 정당하게 취득하고 이전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말자 하는 게 자유주의자들. 정당하게 취득하고 이전받은 소득.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이 뛰어나고 그 부모가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축적해서 나눠줬는데 정당하게 취득했고 정당하게 이전받은 것에 대해서는 재분배고 뭐고 개입하지 마라. 놔둬라 이거야. 거기 왜 재분배하냐 하는 입장이 자유주의자입니다. 이게 자유와 평등 갈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으로 역사가 긴 갈등이죠.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와 평등 아직 그거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지. 둘은 싸우게 돼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잘못 관리하면 폭력으로 대결하게 됩니다. 고소득층 저소득층 문제가. 그 프랑스 국기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게 뭐라고? 흰색이? 고등학교 때 다 배웠지. 자유와 평등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게 박애야 박애. 그냥 놔두면 전쟁한단 말이야. 내전으로 가. 있는 자와 없는 자끼리. 그럼 사회 불안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유냐 평등이냐 하는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아직 취직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평등주의자야. 그렇죠? 평등한 세상이 돼야지. 근데 취직해서 1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땐 자유주의자 되는 겁니다. 월급에서 세금 띄는 거 보면 돌죠? 뭔 놈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떠? 아니, 너 있는 사람이 해서 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단박 반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가진 자와 그 안 가진 자 입장인데, 가진 자는 누구냐? 취직하고 장년층, 이런 사람들이 가진 자야. 여러분도 이제 취직만 하면 입장이 바뀐다니까. 그렇죠.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까지 화염병 던지고 들뛰던 놈이 말이죠. 2학기 때 취직하고 이제 올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아, 요새 애들이 왜 이렇게 해요? 그런단 말이야. 화염병 던지는 놈은 다 구속시켜야 돼요. 학교에서 내가 실제 경험했던 일입니다. 박사과정 다니면서 조교를 했는데, 가만 보고 있으면 참, 너무 서운하죠. 그 말을 하면은, 그치? 지 후배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냥, 불만이더라도 좀 가만은 있어야지. 쟤들 다 구속해야 된다는데. 그런 애는 다시 보고 싶지 않죠. 그죠? 근데 그 입장이 그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바뀔 수는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자본주의와 공정분배. 자, 공정분배 개념이 중요하죠. 자, 한번 봐봐. 그냥 느낌으로도 공정과 공평은 다르겠죠. 공평은 뭐야? n분의 1이야. n분의 1. 공정은 n분의 1 아닌 거죠. 뭔가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합당한 분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정분배는 공평분배하고는 다르고요. 여기서 이제 공정분배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회평등, 결과평등인데, 여기서는 공정한 분배에서는 결과평등보다는 기회평등. 기회평등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될 거 아니냐. 소득 접근 기회. 근데 소득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것을 잘 제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공정분배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460페이지가 1차 분배, 재분배. 1차 분배는 원래 그쵸, 노임, 이자 소득에 의해서 이루어진 분배고요. 재분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저소득층을 도와야 되니까 당신 세금 좀 많이 내죠. 이게 재분배 되겠죠.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 페이지가 보면 빈곤퇴치 정책수단, 각종 사회보장제도 있었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최저임금. 그 다음에 거기 그 바로 위에 빨간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거. 그게 아까 얘기한 96만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액수가 지금 정확치가 않은데 96만원. 그러니까 4인 가족 96만원 있어야 된다. 이거지. 만약에 그거보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채워주는 겁니다. 보조해주는 거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도입니다. 그 그림 봅시다. 최저임금제 우리 앞에서 봤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으로 뭐죠? 현재 결정되고 있는 임금이 너무 싸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 임금이 뭐 8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 최소한 100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자, 근데 최저임금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봐. 임금이 오르게 되면 분명히 고용은 어떻게 될까? 회사 입장에서 고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때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걸 하게 되면 고용이 줄어. 자, 그럼 한번 봐봐.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야? 전문인력, 고소득층이겠어요? 아니죠. 비숙련,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거란 말이야. 비숙련, 저임금 근로자에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 올리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야? 그 중에 일부 근로자들이 해고당한다는 게 문제다 이거지. 그렇죠? 이것이 참 문제, 간단치는 않은 문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너 그대로 고용은 유지하고 월급도 줘라. 그러면 이 회사는 다 망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지. 이제 엊그저께 보니까 참 우리 현실이 어려운 건데 지방대학 어느 한 대학에서 이걸 제안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을 취직시켜달라. 그 대신 월급의 반은 대학에서 부담하겠다 이거. 이게 상상이 갑니까? 지방대학 취직난을 반영하는 거지 이게. 서울에 있는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고용 안 하겠다 이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근데 고용을 해달라. 그렇게 되면 이 월급 주고 고용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50%는 대학에서 할 테니까 일단 취직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일이라도 시켜달라. 그럼 걔가 경력이라도 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죠. 참 그게 근데 물론 의심은 그거 가지고서 몇 명에 대해서 계획이냐. 2명입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대학 재정이 지금 말이 아니잖아. 그 중에서 뭐 100명, 200명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참 어렵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해고 문제 생겨. 그 다음에 하나가 한번 봐봐. 수요와 탄력도 지출효과의 문제인데 뭐 쓰지 말고 한번 잘 보자고. 가격이 오를 때 말입니다. 최저임금제 임금이죠. 오를 때 지출액 근로자들의 아마 총 임금 총액이 되겠지. 어떨 때는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고. 오를 때 어떨 때 많이 증가하나요? 여기가 탄력적이요, 비탄력이요? 자, 여기 어디가 탄력도가 1이라고 해봅시다. 직선이라고 할 때 요거 왼쪽에서는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크죠? 여기 작지? 어떨 때 얘가 증가한다고? 비탄력적일 때. 그러니까 잘 봐봐. 임금이 올랐어요. 최저임금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로자들 전체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만 증가한다? 노동의 수요가 어떨 때? 비탄력적일 때. 만약에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근로자 전체의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효과는 어느 때 나타나?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됐어요? 그림으로 보면 아까 했던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최저임금제 임금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요거 탄력적이야. 이때는 임금 올릴 때 해고가 어떻게 돼요? 대량 해고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전체 받는 총소득은 오히려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비탄력적일 경우는 어떻게 돼? 해고 숫자가 크지 않지. 이럴 때만이 어떻게 돼? 최저임금제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죠. 근로자 소득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시행을 할 때 노동수요가 탄력적, 비탄력 잘 따져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어떨 때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해고가 크지 않을 때. 자, 이건 뒤집어 보면 노동조합에 의한 임금인상 투쟁도 마찬가지죠. 노조가 임금인상 투쟁을 벌리는데 조심해야 할 점이 뭐야? 임금인상 투쟁 벌린다, 오른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의 고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게 됩니다. 해고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직 근로자는 임금 인상 투쟁에 의해서 혜택을 보겠지만은 임금 인상 투쟁 과정에서 틀림없이 반드시 해고 근로자가 나오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에 어때요?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투쟁이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탄력적인 경우라면 오히려 뭐 큰 문제죠. 기존 근로자들 위해 임금을 올렸는데 근로자들이 대량 해고되고 근로자 총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끝. 그래서 15장이 소득 분배 이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소득 분배에 관해서는 사실은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분배 이론이 이걸로 끝이야. 예, 그러니까 사실 비주류 경제학이나 옛날에 그 사회주의 경제학에서는 이 신고전학파 경제학, 우리가 배우는 이 경제학을 굉장히 비판하는 거죠. 니네는 경제학도 아니다. 분배 이론이 없는 이론이 무슨 그게 경제학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냐. 그 이제 운동권 학생들이 또 젊은이들이 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대학의 교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배 이론의 끝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경제학이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신고전학파 이론이 비판을 많이 받죠. 그런데 그거는 참 한계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비주류 경제학이나 사회주의 경제학, 막스 경제학, 그러면 어떻게 분배하자는 거냐 물어보면 그냥 잘해진 얘기지 뭐. 예? 거기도 정답은 없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느 경제학에선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에 관한 이야기는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시 이제 14장으로 돌아가 보자고.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소득 분배 이론에서 요소 시장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기능적 분배는 결국은 뭐예요? 요소 시장에서 결정되어지는 요소 가격과 고용량이 분배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기능적 분배. 그래서 결국은 기능적 분배의 현장이 요소 시장이에요. 요소 시장이니까 우리는 요소 시장을 잘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4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말이죠. 우리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론이다. 왜냐하면 소득 분배 이론으로서의 중요성, 그 다음에는 요소시장 자체의 중요성이 있겠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자본시장, 임금 이자가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거시경제 분석에 넘어가겠습니다만, 거시경제 분석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요? 노동시장이죠. 그래가지고 올해 고용이 얼마냐, 실업자가 얼마냐, 생산소득, 물가 문제가 여기서부터 비롯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소시장은 여기서 그냥 뭐 소득분배 얘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다른 모든 개념은 그대로 거시경제학으로 이월됩니다. 그리고 잘 정리해놔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요소시장 자체가 까다로워.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러냐면 요소시장 분석에만 사용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미시경제학에 보면 저 뒤에 이렇게 숨어 있죠. 평소에 여기까지 공부를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늘 여기서 헤맨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경제학과 다니는 친구들도 요소시장 얘기를 한 번도 수업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 원론 할 때 여기까지 진도 못 나가겠죠? 되게 완전 경쟁쯤 해가지고 완전한 학기였습니다. 그리고 끝난단 말이야. 그죠? 2학기 때 가면 미시경제학 배우는데 그때는 가서 야 니네 이거 원론에서 다 배웠지? 그러고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소시장 공부할 기회가 거의 없어. 진도 나갈 기회가. 그 뒤에 있고. 그런데 여기 이제 개념은 또 여기서만 사용하는 그런 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대단히 헷갈려하죠. 자, 나머지 잠깐 쉬었다가 말이죠. 오늘 1시간 한 남짓 해가지고 요 요소시장 얘기를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